소방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소방기술인협회 회장 김진수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맞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긴밀히 의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재현기술에 대해 느끼는 많은 아쉬움 중 일부를 좀 덜어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화재 안전 기준은 참으로 간략합니다. 화재 안전 기준 38개 항목을 다 출력해서 합해도 두께 한 2cm 남짓합니다. 미국의 NFPA를 보면 한 항목만 출력을 해도 깨알 같은 글씨로 두꺼운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적 요소들을 극단적으로 간추려서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다 보니 세부적인 기술적 설명이 대부분 생략되고 각 요소들과 항목들을 연결하는 설명도 참 두루뭉실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리 자세하고 명쾌하지 않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38개 항목 중 우리 소방현업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항목이 아마도 가스계 소화 설비와 재현일 것입니다. 우리 소방현업에서는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는 아예 그 기술적 부분을 포기하는 상황이고 재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려고는 해도 좀 무척 혼란스러워서 해설서가 오히려 더 어렵다 뭐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현을 먼저 골랐습니다. 재현 해설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좀 문제된 부분을 설명하고 또 해결도 하고 기술적 설명을 좀 추가해서 드리면 재현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좀 느끼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재현 해설서를 해설하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입니다. 2020년도에 나왔는데 이 중 제5권에 재현이 있죠. 2021년부터 개정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4년도 개정판이 나올 텐데 지금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엔 아마 그 체계로 나올 것입니다. 다만 내용이 변경된 건 없어서 내용은 뭐 아마 그대로 똑같을 텐데 다만 체계만 바뀔 것입니다. 자, 이걸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일 앞에 이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 해설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소화활동 설비에 집어넣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 이것이 피난 설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활동 설비냐 피난 설비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사실은 아무 거면 어떻습니까? 소화활동 설비든 재현 설비든 제대로 기능이 발휘하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소화활동 설비가 됐든 재현 설비가 됐든 그러한 항목 구분이 실제 우리 소방법규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목을 딱 한번 구분해 놨을 뿐 그 다음부터 그런 항목 성격이 어떻게 이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거실 재현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차압도 없고 방연 풍속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연기층이 우리 호흡 높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재현 설비를, 배연 설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난 설비라기보다는 소화활동 설비로 보는 게 옳고
그러한 개념을 일본 소방법에서 우리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재현설비란 방연설비와 배연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방연설비란 연기를 방어하는 설비, 연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설비, 즉 급기 가압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실 재현에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고 거실 재현에는 이 배연설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현설비 종류해가지고 거실 재현설비와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설비로 구분했는데 하나 빼먹었죠. 비상용 승강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실 재현설비는 성격상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는 딱 그런 느낌을 드는데요. 실제로 배기는 항상 강제 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배연창이라는 이름으로 연기를 빼기 위한 창문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건 오래전에 이 기계식 비기계식 재현 설비가 나타나기 전에 설치했던 건축적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름의 타당성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배연은 항상 강제인데 급기도 강제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급기와 배기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외창을 활짝 열어서 배연하는 만큼 빨려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현대식 건물에서는 아주 많죠. 건물이 커서 배연구역이 건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층 건물, 특히 초고층에서는 배연창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이제 바람이 세서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 강제 급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때 배연과 급기량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하고 꼭 급기를 강제화하는 것은 좀 개념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를 배출시킨 배기량 이상으로 하라. 급기량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배기량보다 급기량이 많아버리면 화재실 안에 들어가서 화재실을 가압을 하게 되죠. 화재실이 가압되면 그 연기는 주변 공간, 피난 경로가 됐든 옆방이 됐든 그쪽으로 연기를 밀어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급기량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화재실은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배기량과 똑같은 양의 급기를 해서 똑같은 최적의 공기를 밀어 넣으면 안에 들어가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팽창이 되죠. 같은 양을 넣어도 팽창이 되는 게 이를테면 그 화재실의 온도가 외기 온도의 2배가 된다고 치면 외기 온도가 300K일 때 화재실 온도가 600K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 들어가는 공기는 2배 이상으로 팽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재실을 가압해서 주변으로 공기를 마구 밀어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급기량이 배기량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기준에서는 급기량이 결코 배기량보다 많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옛날식 개념으로 그런 이제 급기량이 많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의 개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소방청하고 한 2, 3년 전에 이 회의를 해가지고 급기량이 배기량보다 많지 않도록 하자는 식으로 이제 이 규정을 변경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웬일인지 아직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의 원리는 발생된 연기를 희석, 배출, 차단 등의 조합에 의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배출을 얘기하고 있죠. 배연. 이 차단이라는 것은 꼭 기계식으로 송풍기로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축 구조, 벽으로 막고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차단, confinement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다루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현설비는 배기량만큼 급기를 실시한다. 이거 문제 있는 개념이라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면적이 아닌 높이의 함수이다 했는데요. 사실 배연량을 계산하는 것은 화재가 계속 성장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가지고 규모가 갖추어진 불에서 나오는 연기량, 그것을 배연하는 양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면적과는 관계없죠. 불의 규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의 함수가 되는 것은요, 이 연기량이 대단히 많은데 이 연기량을 구성하는 이 성분들이 이 화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화염에서 나오는 것은 그 시야를 가리는 까만 이제 검댕 탄소 알갱이들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유독가스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연물이 불에 타면서 분해돼서 나오는 게 맞는데, 연기의 부피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성분, 이것은 공기입니다. 연기가 올라가면서 주변 연기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이걸 유인이라고 하죠. 인트라이먼트 유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인된 공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유인되는 것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변 공기와 접촉이 많기 때문에 유인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의 함수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밑에 급기량은 배기량 이상이어야 한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 다음 재현구역. 재현구역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재현구역이란 해서 일종의 구역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구역화라는 개념도 또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말을 자꾸 만들어 놓다 보니 해설 대상이 많아지고 다 해설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해설서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 구역화란 말 없어도 이 문장의 설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재현구역의 범위에 직경 60m의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는 길이 60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접이라는 개념이 문제인데요. 내접이라는 것은 안에서 접촉한다 이런 말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이제 직경 60m는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이 굵은 이 검은 사각형은 이 원에 외접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접촉하고 있죠. 이 원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외접이라고 하죠. 파란 네모는 이 원 안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가 다 접촉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내접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붉은 네모는 어떻습니까? 이건 아무데서도 이 원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접이 아닙니다. 안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포함되는 것은 이 재현구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이 원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걸 내접이라고 해놓으니 꼭 반드시 안에 접촉해야 되는, 직경 60m의 원을 꽉 채워야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접이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현경계에서 이 수평 부부, 요거는 이제 오자입니다. 오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공식적인 문서에서 오자가 많으면 안 되겠죠. 오자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자, 재현 방법에 방현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방현막. 이게 위에 보면 이 재현 경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재현 경계 또 방현막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연기를 차단하기 위한 벽, 문 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재현 경계입니다. 방현막이라는 용어를 또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해설거리를 만들면 안 되겠죠. 더구나 설명도 안 하고 있고요. 자, 급기가압. 이제
이게 스프링클러가 거실에 설치된 건물에서는 극기가압 압력차가 12.5파스칼이다. 압력차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 거실 재현, 공간 배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피난 경로의 재현, 급기 가압을 할 경우의 얘기죠. 이것이 이제 연기 차단벽에 의하여 구획된 보호 공간을 화재실로부터 연기의 유입을 막는 기능이라 했는데, 이 화재실 옆방으로 연기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는 기능이 급기가압은 아닙니다. 급기가압은 오로지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부속실과 승강장,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실에도 급기가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단위로 파스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파스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프랑스 사람 파스칼입니다. 물리학자이고, 법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우리 인간이 머리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분이죠. 이분이 이 압력에 대한 중요한 법칙, 파스칼의 법칙을 발견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압력 단위로 파스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뉴턴의 힘으로 정의한다 해버리면 이게 곤란합니다. 파스칼은 힘이 아니죠. 압력일 뿐입니다. 1뉴턴의 힘이 1제곱미터의 면적에 고루 가해질 때 그때의 압력을 1파스칼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현경계의 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현경계의 폭이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보나 재현경계벽의 하단부까지 수직거리 h-y, 즉 여기서 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길이가 재현경계의 폭입니다. 여기 까만 게 재현경계군요. 이게 재현경계의 폭이고 요 밑에 y를 이제 수직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는 이 보입니다. 이 보가 이 재현경계의 필요폭보다 더 크면은 재현경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보가 그보다 작으면 재현경계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보나 재현경계벽의 하단부라고 한 설명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수직거리란 재현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 하단까지 거리를 말한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설이 아니고 화재안전 기준의 규정인데요. 이 수직거리가 재현경계 바닥으로부터 수직 하단까지 거리, 이 그림에서는 y를 얘기하는데 어렵죠. 이 그냥 바닥, 그 방의 바닥부터 재현경계 하단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현경계 바닥이라고 하면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방의 바닥으로부터 이 재현경계의라는 말을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으로부터 재현경계 하단까지 거리를 말한다. 이것이 이제 수직거리죠. 수직거리는 2m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2m를 그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을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방화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방화문은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벽체에 설치하는 계구부의 출입문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시험 기준을 만족한 문을 말한다. 네, 옳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에 방화구획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했는데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국내에 방화구획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아주 잘 되어 있죠. 아주 엄격하게 잘 되어 있죠. 이거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미국 NFPA 101 인명안전기준이죠. 거기에 있는 일부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왜 여기다 인용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실과 통로는 상호재현구역 할 것 이랬는데, 상호재현구역 할 것,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제2호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 구획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상호 재현 구역을 나누어서 구획을 해야 되는데 상호 재현 구역 할 것 해놓으니 이 말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는 잘 되어 있군요.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 구획 하도록 하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별개의 재현 구역으로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상호 재현 구역하고 또 써놨는데 재현 구획이 맞죠. 그래서 이건 복도와 이 그림에서 복도와 거실을 동일 구역으로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잘 그려놨는데 여기에 상호 재현 실시 해놓으니까 또 헷갈립니다. 상호 재현이 뭘까요? 그런 얘기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래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의 재현 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이 규정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설명에는 이걸 내접하라고 해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접이 아니죠. 내접으로 꽉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60m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60m 안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본 피난안전검증법 해설 및 적용 사례에서도 방연구획 내에서 30m를 초과한 위치에 있는 배연구는 연기의 도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배연 효과가 낮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로 또는 재연구역의 직경 60m 규정은 배출구로부터 반지름 30m 이내의 배연구가 위치할 때 등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배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연구. 여기 또 이제 배출구로부터 반지름 30m 이내의 배연구라고 해서 이 배출구와 배연구가 또 뭐가 다르냐 하는 문제가 여기 안에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이 해설을 하느라고 말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런데 30m를 초과한 위치에 있는 배연구에는 연기가 잘 안 딸려온다 하는 거하고 재연구역 전체를 그 60m 대각선 60m 이내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개념상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 안에도 재연구가 배연구가 무척 많이 만들어지는데 배연구의 거리가 이 30m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배연구의 거리는 어느 위치에서든 10m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 일본에서 말하는 이 30m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설명이 좀 이상하게 엉뚱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층별 재현구역. 여기서 이제 하나의 재현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쪽은 재현구역이 1층도 있고, 2, 3층 쭉 있어서 N층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들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죠. 이럴 때는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재현구역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하고 똑같죠? 설명도 똑같고 불필요한 게 들어가서 그냥 읽어볼 거리만 해석하기 위한 노력만 더 많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대공연장과 같이 하나의 공간이 관람석과 무대로 구분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 그림은, 이 그림은 3층 객석을 가진 대공연장의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객석 또는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객석부를 층의 구분 없이 가장 높은 공간 기준으로 하나의 구역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것이 연기 제어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이 그림 4개의 그림에서 효과가 보입니까? 저는 4개의 그림이 전혀 식별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면 요 그림 하나가 한 페이지에서 별도의 설명이 나와야죠. 똑같이 보이도록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재현 경계벽에 대한 설명인데요. 방화문의 경우 자동 폐쇄 장치를 부착하여 개방 시 즉시 폐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 시 즉시 폐쇄라.
그건 열렸다가 즉시 닫혀라 뭐 이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자동 폐쇄 장치라는 것은 평소에 항상 열어놨다가 화재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서 이게 닫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평소에 열려 있다가 신호를 받으면 즉시 폐쇄되는 것이지 개방 시 즉시 폐쇄라는 말이 참 헷갈립니다. 이 자동 폐쇄 장치를 부착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뿐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가 법을 잘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방화문을 항상 닫아 놓으라고 아파트마다 참 관리소에서 애걸복걸 합니다만은 잘 안 닫죠. 꼭 문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 놓든지 말발굽을 달아 놓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평소에 아주 열어놓도록 하자. 열어놓고 고정하고 있다가 그다음 이제 불이 나면 즉시 닫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도입된 게 이 자동 폐쇄 장치입니다. 물론 그때 비로소 자동 폐쇄 장치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문을 열어놓고 붙들고 있던 그런 장치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자동 폐쇄 장치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 폐쇄 장치는 방화구획용이 아닌 재현구획용 방화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설명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는 방화구획이 아닙니까? 모든 방화구획문은 다 구획용 방화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현과 관계없이 방화구획 기능을 가지기도 하고요. 자동 폐쇄 장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방화구획용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퓨저블 링크 타입의 도어 클로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퓨저블 링크라는 건 이제 도어 클로저에다가 그 퓨즈를 달아가지고 고온에서 고열로 그게 녹으면 그 링크가 떨어지면서 비로소 도어 클로저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걸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안 해주죠, 이런 거를. 그런데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 많죠. 이 도어 클로저까지 가서 이것을 녹여서 떨어뜨릴 정도가 되면 이미 상황은 비극적으로 종결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퓨저블 링크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퓨저블 링크를 이 열 용융 방식이 아닌 이제 연기 감지기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돈이 드니까요. 요거를 예를 들면 뭐 한 10,000원 이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걸 강제해서라도 이걸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한 100만 개는 수요가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값싸게. 다음 재현 경계의 폭 및 수직거리에 대한 설명인데 그림이 참 안타깝군요. 아주 소박합니다. 이건 넘어가시죠. 자, 재현 방식. 이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 거실이 통로와 접해 있을 때 얘기죠. 통로와 접해 있을 때. 통로와 접하지 않는 거실도 있느냐?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실이라는 것은 뭐 판매장도 다 거실이니까요. 대형 백화점에 가보면 천장에 이 재현 경계가 바둑판처럼 깔려 있죠. 그래서 그 안쪽에 이 통로에 면하지 않는 배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통로와는 관계가 없죠. 자, 여기 이제 거실 재현의 경우, 또 예상 재현 구역이 거실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요, 예상이란 말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읽기가 복잡하잖아요. 생각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냥 재현 구역이면 되죠. 그런데 이 거실 재현과 이
이 말이 다른 것인가? 똑같습니다. 그냥 거실 재현의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재현 방식이, 거실의 일반적인 재현 방식이 인접구역 유입 방식이다 이래 놨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일반적인 재현 방식은 대개 급배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인접구역 유입 방식이다 해서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난자의 인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거실보다는 통로에서 안전 차수가 높게 확보되도록 한다 했는데, 안전 차수란 말도 설명이 없이 등장했어요. 갑자기 등장해 놓으니 안전 차수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짐작해서 알아맞혀야죠. 이 안전도가 높게 뭐 이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하게 이러면 아주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을 좀 쓰지 말자 하는 것이고, 또 동일실 재현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동일실 재현 방식은 또 뭐냐? 동일실 재현 방식,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 설명도 없고요. 아마 동일실 재현 방식은 재현구역 안에서 급배기를 다 하는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영화상영관, 유락시설 등의 구획된 장소는 사용 목적상 다른 부분과 방음이 되어야 하므로 통로에 급기된 공기가 거실로 유입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부분과 방음이 되어야 하므로 통로에 급기된 공기가 거실로 유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좀 이상하죠? 사실은 이건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다른 부분과 방음이 되어야 하므로 틈새를 완전히 꼭꼭 메꿔버리기 때문에 통로에 급기된 공기가 거실로 유입되지 못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꼭 통로에 급기된 공기가 거실로 유입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또 동일실 재현 방식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앞에는 동일실 재현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해놓고 여긴 동일실 재현 방식을 적용한다. 동일실 재현 방식은 또 뭐냐 등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개념들이 뒤얽혀 있습니다. 풍량이 너무 많으면 복도와 영화 상영관 사이에 차압이 형성되어 영화 상영관에서 복도로 피난할 때 출입구를 개방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너무 적으면 급기 필요이 없어진다. 이것이 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동일실 재현 방법의 문제점인가요? 아니죠. 설명이 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다음 이건 이제 화재안전 기준의 규정인데요. 이 법률 용어들이 참 혼란스럽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런 걸로 먹고 삽니다. 또 같은 말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법조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방법은 또 이 덕분에 소방기술사들이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소방기술사로서 그 덕을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술에서는 이런 헷갈린 개념은 과연 이런 헷갈리는 기술 방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한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현 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에서는 재현 경계에 따른 구획도 그냥 인정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통로 배출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통로 배출 방식. 여기에도 역시 배출시킨 배기량 이상으로 급기를 해야 한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실은 고치기로 합의가 됐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서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예상 재현구역에 제외가 있습니다. 예상 재현구역에서 빼주는 경우 이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경우에는 빼준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사유로 통로의 마감을 난연재료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으로 해서 통로의 마감을 난연재료 이상으로 하는 그런 제한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가연물로 마감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구역에서 빼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겠죠. 다음 배출량 계산입니다. 소규모 거실의 배출량. 소규모 거실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된 거실에 대해서 이러한 거실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마다 1cmm 이상으로 배출하라는 겁니다. 이 CMM이라는 건 큐빅미터 퍼 미니트를 줄여서 CMM이라고 하죠. 세제곱미터를 큐빅미터라고 해서요.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CMM으로 읽겠습니다. 이 바닥 면적 1제곱미터마다 1cmm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렇게 산정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기층의 한계 높이는 2m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고요. 이러면서 발생되는 연기량 MS, 배출량 MV, MS 써놨는데 이 기호가 요 그림에 한번 나오고 MS, MV 다음에 설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쓰지 않을 기호를 이렇게 멋있게 써놓음으로써 자꾸 읽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연기층의 한계 높이, 이 그림 참 소박하죠.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바닥 면적 1m당 1cmm이 되는 과정이 유도 과정인데 여기서 힌클리에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힌클리에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아주 복잡한 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화재 크기, 즉 화염 둘레 길이 요 P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대기 온도에서의 공기 밀도, 이건 정해진 거죠. 로우 O, O는 이제 아웃도어라고 해서 이제 첨자 O를 붙여놨기 때문에 로우 O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네, Y, 이건 천장 높이죠. 천장 높이든지 아니면 수직거리, 재현 커튼 아래 수직거리든지 그렇습니다. 중력과 속도 뭐 정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온도, 대기의 절대 온도, 이거 뭐 정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정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17도로 정했습니다. 17도씨. 근데 17도씨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소방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17도씨라는 이것을 어디선가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이 재현 해설서에서 유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T는 화재 온도는 이제 1100K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힌클리식에 대입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화재 강도는 0.5메가와트, 그리고 화염 둘레 길이는 4m, 4 곱하기 1m니까 가로 세로 1m의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네모난 소파든지 네모난 기름통이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연기 발생량을 구한 것이 406cmm입니다. 406cm. 그래서 400제곱미터에서 406cmm이므로 1제곱미터당 약 1cmm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보입니까? 아까 주변 온도를, 대기 온도를 17도로 했다는 게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가 없죠? 우리 합의한 바 없죠? 화재 강도 0.5메가와트로 하는 거 마찬가지죠? 화염의 크기를 가로 세로 1m로 하는 것도 합의한 바 없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 수상한 값들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이 406cm을 만들었는데, 사실 더 문제는 이 규정,
1제곱미터당 1cmm으로 한다는 규정은 사실 일본 소방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방법이 196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힌클리의식은 1972년도에 나와서 이 소방법 규정보다 11년 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같이 엮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억지 설명이 지금 대부분의 소방 학원들에서 이런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방 이 수험서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언젠가 소방기술사 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참 곤란한 문제죠. 그 다음 이 거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이 배출량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소규모 거실과 대규모 거실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다르게 산정한다 하는데 이것도 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규모 거실 따로 대규모 거실 따로 산정하는 방법이 별개로 따로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거실의 배출량 이것은 1제곱미터당 1cmm이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거실의 배출량 대규모 거실의 배출량은 또 이 표로 정해져 있죠. 여기에 이제 이 대규모 거실의 칸막이 벽 거기에는 이제 재현 경계로 구획된 것도 인정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현 경계 하단부의 최적에 해당하는 연기를 배출한다 했는데요. 재현 경계 하단부에 무슨 최적이 있습니까? 이 최적하고 관계가 없는데 말을 이상하게 꼬아놔 가지고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큰 방에서 통로 길이 40m 이하인 경우와 통로 길이 40m 초과인 경우의 배출량을 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똑같죠? 네, 이 표를 잘못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5천씩 빼야 돼요. 4만, 4만 5천, 5만, 6만인데 표 인용을 잘못해서 해설서가 더 혼란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이 해설서를 만들어 놓고 교정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2번의 교정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기술적 개념의 설명이 문제가 없느냐를 봐야 되고 또 한 번은 오탈자하고 이런 인용 자료들이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날림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복잡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